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승원님의 동학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1편에서는 집으로 돌아온 억보가 몹시 쓸쓸해하고 있지요. 어머니 곽씨는 어머니대로, 별림이는 별림이대로 말도 하지 않고 찬바람이 일도록 낯설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어떤 남자와 내통하고 있는 느낌은 있는데 증거를 대지 못해 끙끙거리고만 있네요. 그 와중에도 고참봉이 억수를 찾고 있는데 어머니는 억수를 숨기고 별림이는 속으로 잡혀가 죽어버리기를 바라고요. 무사히 잡혀갈 위기는 넘겼지만 억보의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까요? 또 별림이와는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1권 산호의 딸. 별림이는 아직도 눈을 감고 기다렸다. 지역보의 그런 말로서는 어떤 결판도 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늘과 땅이 두 조각 나는 어떤 말인가가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와야 한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당신, 나 얼른 죽었으면 좋겠지. 그래야 당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그 남자한테로 갈 수가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나 그렇게 쉽게 죽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나 얼마나 끈질긴 놈인지 알아? 한 번은 우리 동네에서 그 해에 10명이 마마를 앓았는데 그 가운데서 나 혼자만 살아났어. 마을 어귀 냇물바닥에다가 거적을 깔고 거기다가 마마든 10명을 다 내다 놓았지. 우리 동생들 둘도 함께 실려 나갔어. 부모들 힘이 짱짱한 아이들도 마을 법이 그러니까는 어찌할 수 없이 다 실려 나왔어. 깔아줄 거적하고 덮을 누더기하고 뭐들 거 하나만 가져다 주고는 아무도 들여다보지를 않아. 혼자서 병이 나와가지고 살아 기어 나오면 구해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져다가 묻어버리는 것이요. 그런 속에서 나 혼자 살아나왔단 말이여. 나는 어떤 지옥에 던져 놓아도 살아난다는 것이여. 사주팔자가 그렇다는구먼. 지역보는 하고 코방귀를 뀌었다. 어디선가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이 지나갔다. 거정문이 흔들렸다. 별림이는 지역보가 다음 말을 잇기를 기다렸다. 지역보가 싸움을 걸고 있다고 별림이는 생각했다. 어디 한번 해보자고 그녀는 이를 물었다. 그러니까 나 죽어 없어진 다음에 그 남정네한테 시집가겠다는 생각은 버리란 말이여. 그 자식이 어떤 놈인지는 몰라도 그놈은 절대로 나보다 오래 살지 못해. 알겠어? 지역보는 천장을 쳐다보았다. 검게 그을은 석가래들이 시체들같이 가로 누워 있었다. 지역보는 그 말들을 내뱉어버린 것을 후회했다.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 싸움은 시작되었다. 숨겨놓고 싸우는 것보다는 드러내놓고 싸우는 것이 좋다. 별림이는 어차피 시작된 싸움이라고 생각했다. 맞싸우면서 드러나지 않은 싸움이므로 견디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우암과의 관계를 은밀하게 감출 수 있는 데까지 감추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역보는 그냥 짐작으로 넘겨짚어보는 것일 뿐인 것이다. 만일 지역보의 심중에 그녀가 몸을 허락한 상대가 이우암이라는 의심이 보다 확실해진다면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둘 가운데 어느 한쪽이 죽을 것이다. 어느 한쪽이 죽으면 결국엔 둘을 다 잃게 되는 것이다. 그 피 튀기는 싸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 배길 것인가? 지역부의 의심을 가시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때에는 그에게 아양을 적당히 떨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하다고 원망의 말을 퍼붓기도 해야 하는 것이다. 결백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실이 그러한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그녀는 어둠 속의 천장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의 의심이 더욱 깊어지게 하는 것이 그녀를 위해 이로울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의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좋다. 병이 생겨도 할 수 없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어가도 좋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거라. 운명. 그녀는 운명을 생각했다. 이 난을 피마르도록 닳도록 내내 사랑하다가 뜻아니한 남정네 지역부에게 시집와 가지고 이우암이라는 남자를 은밀하게 만나면서 살아가도록 어쩔 수 없이 운명 지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운명으로 인하여 두들겨 맞든지 머리칼을 쥐어 뜯기든지 쫓겨나든지 칼을 맞고 죽어가든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녀가 바다에서 들고 들어온 갯바구니 속에 들어있는 문어 한 마리를 생각했다. 그 문어를 잡기 위하여 그녀는 물속에서 내내 부들부들 떨었다. 새빨간 헝겊을 다리통에 감고 물속에 각시어 앞으로 들어갔다. 여의 틈에 헝겊 같은 다리통을 들이밀고 기다렸다. 문어라는 놈은 음험했다. 여자의 다리에 감긴 빨간 헝겊을 향해 기어 나왔다. 그것을 흡입한 많은 발들로 휘감았다. 그녀는 엄습해오는 추위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 문어를 잡아 바구니 속에 담았다. 밀물이 밀려 들어왔다. 그녀는 그것을 시어머니나 남편을 위해 고아주려는 것이 아니었다. 수졸들한테 두들겨 맞고 누워있는 이우암을 위해 은밀하게 가져다 줄 참이었다. 지역보는 덫을 생각했다. 아내 별님과 이우암을 한꺼번에 잡을 덫이었다. 소금찜을 짊어지고 나가는 체하고 집을 나갔다가 몰래 산길을 타고 마을로 들어와서 은신에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밤에 별님이와 이우암이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지 보리라 했다. 배고프구만. 일래 이러고 있을 것이오? 지역보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팔베개를 하고 들어 누웠다. 내일 당장 소금을 구워야 한다. 소금찜을 지고 나가야 한다. 따분했다. 소금 굽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참봉의 종들의 눈을 피해
밤을 틈타서 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하고 한숨을 내뿜었다. 좌우간 두 연놈이 은밀하게 정통하는 것을 붙잡아야 한다. 둘을 다 패 죽여야 한다. 세상이 황막해졌다. 개벽 세상이고 무엇이고 다 쓸데없었다. 하늘하고 땅하고가 맞닥뜨려서 들들 맷돌질이나 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는 세상을 저주했다. 어디선가 쿵 하는 디딜방아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가슴을 울렸다. 그의 집 모퉁이에도 디딜방아가 있었다. 디딜방아나 찧어댈까? 방아 확에다 무엇을 넣고 찧을까? 집북대기라도 넣고 찢자. 싫었다. 만호를 증오하고 저주하기보다는 이우암과 별림이를 더 먼저 증오하고 저주해야 하는 자기였다. 고참봉을 더 먼저 저주해야 하는 자기였다. 다시 한번 쿵 하는 방아 소리가 들려왔다. 이웃집 양봉순의 집에서 들려오는 방아 소리였다. 어디서 볼이나 나락을 구해온 것일까? 아내 별림이는 꼼짝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꼼짝 않는 까닭을 알았다. 안칠 곡식이 없을 터였다. 기껏 조개 넣은 미역국이나 나물죽을 끓여야 할 터였다. 고참봉 집에 가서 손이 발되도록 빌어올 생각은 죽어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한사코 싫어했다. 백모래밭에 혀를 받고 죽더라도 고참봉집 문 앞에는 얼씬거리고 싶지 않았다. 며칠 전 보은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인한의 집에 들렀을 때 장모가 몰래 나락 몇 되를 괴나리 보찜 속에 넣어주려고 했다. 그것을 마다한 것이 후회되었다. 소금찜을 지고 나간 터이므로 곡식 몇 되박은 구해왔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질 못했다. 몇 푼 생긴 것을 보은에 가서 탁배기도 사먹고 시장 요기도 하고 그러느라고 다 써버렸던 것이다. 이바우한테 가서 곡식을 좀 얻어올까. 가장 친한 버시기는 했다. 그러나 그놈은 그의 아내를 넘본 이우암의 형이었다. 가뜩이나 고참봉한테 빌붙어 있는 놈이었다. 이공빈의 집이나 홍순서의 집에 한번 가볼까. 그들의 집이라고 별 수 없을 터였다. 그들은 지금 수졸들한테 끌려가 버렸을지도 모른다. 어디론가 몸을 피했을 터이다. 거정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푸르러졌다. 해가 서산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다. 양봉순의 방아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좀 더 먼 데서 다른 방아 소리가 들려왔다. 또 다른 곳에서 더 아스라하게 방아 소리가 들려왔다. 대부분이 찌을 방아들을 찌을 터였다. 그렇지만 반드시 찌어야 할 것이 있어서 찢는 방아가 아닐 수도 있다고 지역보는 생각했다. 사람들은 해 저물녘에 의례적으로 디딜 방아들을 찢곤 했다. 확 속에 집북대기를 넣어 놓기도 하고 흙을 담아 놓기도 했다. 그 모든 방아머리는 물론 회령진 만후의 객사를 향하고 있었다. 저녁끼리를 조개와 문저리 새끼 넣은 미역국으로 때우고 지역보는 자리에 누웠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아내 별림이를 불러들였다. 별림이는 거정문 앞에 선 채 그를 멀거니 내려다보았다. 누운 채 그는 별림이에게 물었다. 껌껌해졌지? 별들도 떴지? 그럼 어서 자. 뭐라고 있어? 이리 와. 누워. 지역보는 자기 옆자리를 턱으로 가리켰다. 별림이는 멀거니 그를 내려다보기만 했다. 부엌 쪽 바람벽에 홈을 내고 앉혀놓은 솥의 기름불이 야울거렸다. 그 빗살이 지역보의 얼굴에 음영을 짙게 했다. 지금 저 남정네 옆에 누워버리면 안 된다 하고 별림이는 생각했다. 지역보는 별림이가 무슨 짓을 하려 하는가를 짐작하고 그것을 미리 막으려 하고 있었다. 뭐라고 있어? 얼른 자자니까. 그는 짜증을 냈다. 부부가 서로 끌어안고 누울 시각으로서는 너무 일렀다. 그렇지만 그녀는 강압에 못 이겨 그의 옆에 누웠다. 그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생각은 부엌의 갯바구니에 있었다. 거기에는 문어 한 마리가 들어있었다. 도둑고양이 한 마리가 다니곤 했다. 그놈이 그것을 훔쳐갈지도 모른다. 그러기 전에 그것을 이우암네 집에 귀신도 모르게 가져다 주고 와야 한다. 지역보는 별림이의 치마 말을 풀었다. 차라리 잘 되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여느 때 지역보는 방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는 깊은 잠에 떨어지곤 하는 것이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성급했다. 금방 그녀의 부드러운 맨살들을 드러내 놓았다. 별림이는 몸에 한기가 돌았다. 귀를 밖으로 내보냈다. 바다 물결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앞산 마루에 부딪혔다가 메아리가 되어 마을로 내려오곤 했다. 그녀는 진저리를 쳤다. 이우암의 거친 손길이 의식 속에서 살아났다. 이우암의 손길은 곰살갑지가 않았다. 우악스러웠다. 그녀는 그 우악스러운 손길이 좋았다. 그 이우암이 얼른 나았으면 좋겠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깊은 산골로 들어가서 그를 끌어안으리라 생각했다. 마른 풀숲 위에 누워주리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누운 채 짙푸른 하늘을 쳐다보고 싶었다. 지역보가 알몸이 되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그는 죽은 듯 고요한 바다를 성급하게 허우적거리며 건너가고 있었다. 그가 잠에 떨어졌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몸을 빼냈다. 허리에 치마를 두르고 도둑처럼 거정문을 들치고 나갔다. 모퉁이 방에서 시어머니 곽씨가 기침을 했다. 별림이는 고양이처럼 걸었다. 갯바구니에 들어있는 문어를 꺼냈다. 가는 새끼줄로 코를 꿰었다. 이우암네 집으로 갔다. 골목길 저쪽에 희끗한 것이 서 있었다. 누굴까? 그녀는 막둥이네 헛간 모퉁이에 몸을 숨긴 채 기다렸다. 희끗한 것은 움직이지 않았다. 만수다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뒷등의 상여집에 사는 실성한 만수였다. 인기척을 느꼈으므로 그는 그녀가 자기 옆을 스쳐 지나갈 때까지 그대로 말뚝같이 서 있기만 할 터였다. 밤하늘은 가지빛이었다. 별들이 수런거렸다. 해조음이 앞산에 걸려 있었다. 위뜸 어디선가 개가 짖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문어는 살아있었다. 목을 매단 새끼줄을 감고 몸부림을 쳤다. 만수는 눈을 초롱초롱 뜨고 있었다. 그 눈에 별빛이 묻어 있었다. 다가오는 별님이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어둠 담긴 골목길 한 곳을 뚫을 듯이 보고 있었다. 돌장승 같았다. 그에게서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났다. 그것은 상여집의 냄새였다. 그에게서 차가운 바람이 건너왔다. 소름이 끼쳤다. 사람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만수는 무얼 먹고 살까? 밤이면 왜 이렇듯 혼자서 마을을 돌까? 사람을 만나면 왜 장승같이 서 있기만 할까? 왜 말을 잃어버렸을까? 그녀는 진저리를 쳤다. 그녀가 그를 지나쳐 숨어 남은 걸음쯤을 걸어갈 때까지도 그는 그대로 서 있었다. 골목길 모퉁이를 돌다가 그녀는 문득 발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혹시 지역보가 뒤를 밟을지도 모른다. 아랫뜸 쪽의 골목길에는 어둠이 잠겨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바다를 허우적거리며 건너고 난 지역보는 깊은 잠에 떨어져 있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설사 잠을 사로자고 있다가 그녀의 뒤를 밟는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제발 얼른 들켰으면 좋겠다. 그녀의 마음이 언제 어느 때든지 이우암에게만 가 있곤 한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지리한 지역보와의 생활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우암네 집 앞에 이르렀다. 발소리를 죽이면서 다가갔다. 안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근엄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듣지 못하던 목소리였다. 바우의 목소리도 아니고 이우암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어디론가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던 바우의 아버지 이마동이 돌아온 것일까? 이 문어를 어디다가 걸어둘까?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고 가면 안 된다. 이우암네 식구들이 그것을 간수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밤사이에 도둑고양이들이 물어가 버릴 것이다. 별님이는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마당 한가운데 섰다. 만일 이때에 누군가가 문을 열고 나온다면 그녀는 할 일 없이 붙잡힐 터였다. 이바우에게 발각이 된다면 큰일이다. 이바우는 틀림없이 그녀가 자기네 집에 문어를 들고 찾아온 것을 지역보에게 일러줄 것이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를 물었다. 이바우한테 발각되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문어를 대돌 위에 놓아두고 몸을 돌렸다. 그때 방 안의 근엄한 목소리가 어흠 하고 헛기침을 하였다. 머리끝이 곤두서고 등줄기에 전율이 일었다.
누구시오? 그 근엄한 목소리는 그녀가 다가가는 것을 알고 있었던 듯 했다. 그녀는 마당을 빠져나갔다. 앞집의 돌담에 몸을 바싹 대붙였다. 아무도 거정문을 들치고 나오지 않았다. 근엄한 목소리가 다시 말을 잇고 있었다. 그녀는 돌멩이 한 개를 집어들었다. 마당으로 던졌다. 거정문을 들치고 누군가가 나왔다. 그 누군가가 문을 밟았다.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아이고, 이것이 무지다나. 그는 이바우였다. 달섬과 이바우의 어머니 장산댁이 나왔다. 소리쳤다. 아이고, 나 듣냐? 달섬이 다람쥐같이 방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광솔불을 들고 나왔다. 별림이는 이유암네 집을 뒤로 하고 내달렸다. 개가 지저댔다. 골목길을 뚫고 가다가 그녀는 또 만수를 만났다. 친저리를 쳤다. 만수는 마을을 돌면서 밥을 얻어먹고는 상여집 안에 틀어박혀 있곤 한다고 했다. 상여라야 전 만우의 첨년 장례 때에 덮어간 것을 마을 사람들이 태우지 않고 몰래 숨겨가지고 온 것이었다. 그 상여는 이 마을 사람들이 죽어갈 때 다들 타곤 했다. 지역부의 아버지도 탔다고 했다. 이공빈의 어머니도 타고 막둥이네 할머니도 타고 최돌서의 아버지 손영철의 어머니도 타고 갔다고 했다. 남의 말 빌려 타고 장가를 가고 남의 가마 빌려 타고 시집을 가듯이 이 마을의 사람들은 더러워하거나 무서워하지를 않고 남의 상여를 빌려 타고 저승으로 가곤 하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목구멍에 풀칠을 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수로 새 상여를 만들어 죽어간 자를 호강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상여에는 많은 귀신들이 붙어 있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상여집에서는 그 귀신들이 어울려 살면서 날이 흐리거나 눈비가 올 때면 슬피 울어대곤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만수는 그 상여집을 제 집으로 여기고 붙어 살고 있었다. 만수는 별림이가 골목 저쪽으로 사라져갈 때까지 내내 말뚝같이 박혀 서 있었다. 별림이는 그녀의 집 사립에 이르러 발을 멈추었다. 별들을 쳐다보기도 하고 어둠 잠긴 집안을 둘러보기도 하면서 뛰는 가슴과 가쁜 숨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마당 가장자리의 수숫대 울타리에 희끗한 것이 서 있었다. 머리끝이 곤두섰다. 그녀의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 곽 씨는 그녀가 고양이 거림으로 사립을 빠져나가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와 시어머니는 한동안 붙박혀 선 채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더 큰 일이 방 안에서 별림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역부가 깨어 있었다. 거정문을 들치고 들어간 별림이는 방 한가운데 우뚝 섰다. 지역부는 바람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어디 갔다 왔어?
그가 물었다. 시어머니 곽 씨가 모퉁이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별림이는 눈앞이 아득했다. 시어머니가 억부를 깨웠을까? 그랬을 리 없다. 시어머니는 귀가 절벽이다. 지역부는 그새 잠을 자지 않고 있었을까? 잠든 척하고 내 동태를 살폈던 것일까? 한데 왜 내 뒤를 밟지 않았을까? 직관에 갔어요. 그녀는 이렇게 대꾸를 하려다 말았다. 동네방네 골목길이 다 내년 직관이구나. 하고 지역부가 추궁할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아버렸다. 이 도둑고양이 같은 삶이 제발 어서 끝장났으면 좋겠다. 그새 어느 놈 냄새 맡고 왔어. 그놈이 그렇게 좋으면 그놈 집에 가서 살아. 지역부는 아내 별림이가 거정문을 들치고 나가는 것을 알지 못했다. 까무룩 깊은 잠이 들었던 것이다. 그는 누군가가 물동이 밑을 바가지로 긁는 소리를 듣고 깼다. 이어서 바가지를 빈 동이 안에 놓아버리는 소리가 들렸다. 직감적으로 부엌에 있는 것이 아내 별림이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아내 별림이는 어디에 갔을까? 어머니는 아내가 한밤중에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려고 그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싶었다. 뛰쳐 일어나 골목길을 달려가 보고 싶었다. 이우암네 집에 가보면 거기에 별림이가 있을 것이다 싶었다. 아내를 의심해 오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참담한 일이었다. 이제 그가 아내의 밤 출입을 아른 채 하고 그의 입에다 이우암이란 놈의 이름을 담고 나면 아내 별림이와 그의 사이는 끝장이 나는 것이었다. 아내 별림이를 그렇게 놓쳐버리고 싶지 않았다. 그냥 으름장만 놓는 선에서 일을 끝내고 싶었다. 별림이가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기만 하고 싶었다. 지역부는 한숨을 쉬었다. 이우암과 별림이를 향해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반감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이바우가 원망스러웠다. 자기 동생 이우암이 내 아내 별림이를 넘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우 그 자식은 가만히 있단 말인가. 이우암이 그 자식을 어떻게 쳐 죽일까. 쥐도 새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게 죽여 없애버리는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그는 몸을 일으켰다. 이바우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생각이었다. 내 아내 넘보는 그 이우암을 가만 놔두고 있느냐고 면박을 줄 참이었다. 아버지가 초주검이 되어 나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버지를 돌본 사람은 바우의 아버지 이마동뿐이었다. 홍순서와 이공비는 그에게 이마동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했다. 이마동에 대한 은혜는 은혜이고 이우암에 대한 원한은 원한이다. 별림이는 그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리려 하지 않았다. 골목길에는 시커먼 구렁이 같은 어둠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어둠을 밟으면서 지역보는 이우암의 집을 향해 갔다. 이바울을 불러내어 어디로 데리고 갈까? 냇가 정자로 가자. 소중한 것 하나가 그의 속에서 빠져나갈 위기에 처했다.
붙들어도 어찌할 수 없이 빠져나갈 듯 싶었다. 어떤 거대한 힘이 그 소중한 것을 그로부터 뽑아가고 있다 싶었다. 하눌림 하고 그는 자기 속의 하눌림을 불렀다. 젠장을 칠. 하눌림이 다 뭐란 말인가. 주먹이나 도끼나 몽둥이가 가장 약효 빠를 수 있다. 아내 별림이를 초주검이 되도록 두들겨 패놓자. 다시는 다른 남자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얼굴에 숯불을 끼얹어 화상을 입혀놓자. 아니야. 뜨거운 물을 끼얹어 놓자. 이마에다가 불도장을 찍어두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내 별림이도 하눌림이다. 내 하눌림이 고귀하다면 그녀의 하눌림도 고귀하다. 냉정을 되찾고 그녀 속의 하눌림한테 호소를 해야 한다. 두들겨 팬다면 그녀는 보다 빠른 속도로 나한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붙잡을 수 없이 먼 거리로 달아나고 말 것이다. 나는 그녀 없이는 못 산다. 그녀 없는 세상은 세상이 아니다. 개벽 세상이 온다 해도 그녀 없는 그 개벽 사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절망처럼 어둠은 짙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발은 이웃암네 집 사립 앞에 이르러 있었다. 부엌에서 불빛이 어른거렸다. 누군가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이바우의 어머니였다. 이바우의 아들 달섬은 광솔불을 밝히고 서 있었다. 안방에서는 근엄한 남정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천관사 무예 스님의 목소리라고 억보는 직감했다. 이우암은 한동안 천관사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왔다. 그 무예 스님과 이마동은 오랜 벗이라고 했다. 거정문을 들치고 들어가서 무예 스님한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무예 스님은 얽힌 골을 풀어줄 수 있을 듯 싶었다. 인기척을 하려다가 아차 하고 그는 속으로 소리쳤다. 내가 지금 무얼 하고 있단 말인가. 아내 별림이와 이우암이 서로 정을 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지 않는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심중의 의혹일 뿐이지 않는가. 그 의혹을 모든 사람들한테 까발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사내답지 못하다. 우선 만일을 위해 대비할 일이다. 이우암한테 예전보다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형제간처럼 친히 살아왔음을 강조하고 우위를 배반하지 않도록 신의를 심어야 한다. 아내 별림이한테는 딴 남자를 넘볼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한다. 지역부는 고참봉의 앞잡이 노릇을 한 대가로 기껏 돌발 하나 막아먹으면서 아내까지 빼앗긴 채 살아가는 이바우가 가증스러웠다. 왜 제 아버지의 새끼손가락 하나도 닮지를 않았단 말인가. 그래도 지역부로서는 바울을 미워하기만 할 처지가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 이마동한테서 너무 많은 은혜를 입은 것이었다. 지역부는 인기척을 하고 바우 어머니한테 인사를 했다. 바우 어머니는 반색을 하고 달려나와 그의 손 하나를 잡아 흔들어주고 방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가 들어서자 이우암은 당황했다. 아랫목에 누워있던 이우암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새 많이 좋아진 것이었다. 얼굴빛이 약간 창백할 뿐이었다. 이바오도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무예 스님은 눈을 휘둥글리면서 지역보를 반갑게 맞았다. 어서 오시게. 그렇지 않아도 한번 들러보려고 했는데. 지역보는 바우의 어머니 장산댁을 따라 천관사엘 여러 번 갔었다. 어머니 곽씨의 병이 빨리 낫도록 해달라고 부처님한테 빌러 다녔던 것이다. 바우의 어머니는 천관사의 부처님이 영험하다고 했다. 지성을 다해 빌면 그의 어머니의 귀와 입이 터질 것이라고 했다. 시키는 대로 했지만 어머니의 병은 좋아지지 않았다. 소금 장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절과 멀어졌다. 절과 멀어지면서부터 동학도인들하고 가까워졌다. 자연 바우하고도 만나지를 않게 되었다. 이바우의 어머니 장산댁이 거정문을 들치고 지역보에게 말했다. 마침 잘 왔다고. 문어가 하나 있어서 쌀 한 줌을 넣고 죽을 쓰고 있다고. 함께 먹자고 말했다. 그녀는 지역보를 마치 자기의 아들같이 여겼다. 병신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지역보를 불쌍하게 생각했다. 철들면서 소금 장사를 하여 집안 살림을 꾸리고 아내까지 얻어들여 잘 사는 그를 고맙게 여겼다. 무예 스님, 내 말 명심하고 내일 당장에 그것 뜯어 없애도록 하거라. 그것 죽도록 찌어봐야 아무 효염도 없다. 괜히 그것이 만우한테 알려지기라도 했다가는 큰 난리가 날 것이다. 그런 증오나 분노 다 부질없는 짓이다. 무예 스님은 지역보가 들어서기 전에 하다가 중단했던 말을 근엄하게 끝맺었다. 이유암 내의 디딜방아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었다. 무예 스님은 이 근동의 디딜방아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을까? 천관사에까지 그 소문이 났을까? 네, 알겠습니다요. 저는 정말로 몰랐구만요. 일부러 여기까지 그 일 때문에 오신 은혜를 뭘로 갚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바우는 머리를 굽실거리면서 말했다. 이우암은 고개를 외틀면서 말했다. 디딜방아 그것, 가난한 사람들이 거친 곡식을 찌어 먹으려고 힘들여 만들어 놓은 것인데 소문이 잘못난 것입니다요. 점잖은 만호가 그런 괜한 소문 가지고 무슨 미친 지랄을 한답니까? 염려하실 거 없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당장 내일 새벽에 그거 뜯어 없애볼란다. 누가 너보고 디딜방아 설치하라고 하더냐? 우리 집에 뭔 놈의 방아가 필요하냐? 이바우는 이마의 정맥을 파랗게 일으키면서 소리쳐 말했다. 지역보는 이우암에 외틀고 있는 옆 얼굴을 보았다. 그의 큰 몸집도 살폈다. 그 옆 얼굴과 큰 몸집에서 자기 안의 별림이를 넘본 흔적을 찾아보려고 했다. 저놈은 나를 마주보지 못했다. 저 자식을 어떻게 쳐 죽일까? 무예 스님과 바우 앞에서 이우암의 못된 짓을 모두 까발려 놓고 싶었다. 그들이 보는 이 방 안에서 이우암의 따귀를 후려치고 발로 가슴팍과 옆구리를 닥치는 대로 걷어차주고 얼굴을 짓뭉개 놓고 싶었다. 그는
극단으로 치닫는 스스로를 꾸짖었다. 무슨 근거로 별림이와 이유함을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인가? 옥부 너희 집에도 디딜방아를 놓았다던데 그게 사실이냐? 무예 스님이 물었다. 그 스님의 머리는 삭도질한 지가 오래인 듯 거뭇거뭇 길어 있었다. 덕수염과 구렛나루도 덥수룩했다. 형형한 눈빛이 지역부의 의중을 뚫고 있었다. 지역부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디딜방아 말을 듣자 홍순서와 이공빈에 대한 생각이 났다. 동임 김동수의 말대로라면 그들이 고참봉집에 불리어간 것이 분명했다. 고참봉은 그들을 수졸들한테 넘겨주었을 것이다. 지금쯤 홍순서와 이공빈은 초주검이 되도록 곤장을 맞았을 것이다. 나도 동학에서 손을 떼어야 할까? 나도 끌려가면 파김치가 되도록 두들겨 맞을 것이다. 죽게 될지도 모른다. 나 죽으면 좋아할 사람이 누구인가? 별림이와 이우암일 것이다. 우리 도인들이 한데 모여 죽을 각오들을 하고 연장을 들고 지켜주지 않은 다음에야 만우의 졸개들이 보은에 다녀온 도인들을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끌어다가 물고 내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으랴. 디딜방아만 뜯어 없앨 것이 아니다. 이때껏 홍순서를 도와 해오던 모든 일에서 손을 털어버리자. 동서인 이인하니 서운해하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별림이를 지키고 내가 살아나려면 별 수 없는 일이다. 무예 스님 말대로 집에 돌아가는 대로 디딜방아를 뜯어 없애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우암에게 복수를 하리라 했다. 다음 날 저녁 무렵쯤 해서 이우암을 바닷가로 끌고 가리라고 생각했다. 곤장을 초주검 되도록 맞은 뒤라고는 하더라도 장사같이 덩치 크고 힘센 저놈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힘만으로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다. 소금찜을 지고 다니면서 폐지은 불안당들이 싸우는 것을 많이 목격했었다. 그들이 하던 것처럼 이유함을 다루면 된다. 다시는 별림이를 넘보지 못하게 눈을 뽑아버려야 한다. 그녀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손목을 꺾어 놓아야 한다. 아주 남자 노릇을 하지 못하게 훑어버려야 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무슨 근거로 이우암이 별림이한테 손을 댔다고 지금 이러는가? 나는 지금 만호 졸개들한테 두들겨 맞은 이우암을 위로해 주러 오지 않았는가? 이우암은 이마동의 아들 아닌가? 이마동은 내 은인 아닌가? 옥보 너도 그거 당장 내일 아침에 뜯어 없애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왜 만들어 놓고 있느냐? 쥐어먹을 곡식이 흔해 빠진 것도 아니고 후환이 될 만한 것은 미리 없애는 것이 좋으니라. 내 말 명심하거라. 알겠느냐? 바운의 어머니 장산댁이 죽그릇들을 방 안으로 들여주었다. 죽그릇들에서 김이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비릿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둘러앉은 누군가의 목구멍에서 군침 넘어가는 소리가 났다. 배창자에서 회가 동하는 꼬르륵 소리도 났다. 무예 스님을 위해서는
나물에다 쌀만 넣은 죽을 따로 쑤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문어에다가 보리가루를 넣은 죽을 쑤었다. 곡식이 어디에서 났을까? 깊이 감추어둔 것을 무예 스님 공양을 위해 꺼낸 모양이다. 아니다. 이 집 식구들은 바우 내외가 고참봉의 밑구멍을 부지런히 핥아대는 덕분에 이렇게 곡기가 끊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장산댁은 방 안의 모든 사람들 앞에 죽 한 그릇씩을 놓아주었다. 멀건 죽에 문어의 다리토막 한두 개씩이 들었다. 한 숟가락에 부풀어 난 쌀알이 서너 개쯤 들어있을까 말까 하게 죽은 투명했다. 스님, 어서 드십시오. 장산댁은 먼저 무예 스님을 향해 말을 하고 지역보에게 억부 조카가 마지막에 와서 참말 다행이다 하고는 지역보의 등을 가볍게 두들겼다. 무예 스님이 장산댁에게 합장을 하고 잘 먹겠다고 했다. 모두 숟가락들을 들었다. 지역보는 이 문어를 어쩌면 자기 아내 별림이가 잡아다 준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까 그가 잠든 사이에 별림이는 이것을 이 집에 건네주고 왔을 것이다. 장산댁도 별림이와 이우암의 정을 통하고 산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는 드넓은 바다에 혼자 나뭇잎 같은 배를 타고 떠 있는 듯 싶었다.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불빛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무기력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지역보는 스스로를 꾸짖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넘겨짚어 생각을 하는가? 그는 죽맛을 몰랐다. 쓰디 썼다. 무예 스님의 말대로 디딜방아를 뜯어 없애자. 다음 날 이우암을 바닷가로 끌고 나가자. 아니다. 별림이부터 야무지게 닥달해 놓도록 하자. 바다에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들에도 나가지 못하게 하자.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의 발을 묶어둘 수 있는가? 내가 소금찜을 짊어지고 나가질 않고 집에 들어앉아 그녀를 지키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 내가 집을 비우지만 않으면 그들은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달섬은 보이지 않았다. 부엌에서 제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었다. 순한내는 부시시 깨어 일어나 죽 한 그릇을 앞에 놓고 허겁지겁 먹어대고 있었다.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늘 성난 눈으로 들여다보곤 해야 한다. 무예는 숟가락을 든 채 낮은 소리로 근엄하게 말했다. 미혹이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미혹에 빠져 있는가? 디딜방아도 미혹이란 말인가? 지역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안달이 났다. 정말로 디딜방아를 뜯어 없앨까? 그는 곤혹 속에 빠졌다. 무예의 말대로 뜯어 없앨 수도 없고 그대로 두고 있을 수도 없었다. 혼자 디딜방아를 뜯어 없앤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이다. 디딜방아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꿰뚫는 끈이었다. 곡식을 넣고 찢든지 흙 한 소쿠리를 넣고 찢든지 집북대기 한 움큼을 넣고 찢든지 그것을 그렇게 찢는 일은
답답한 숨통을 트는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박해를 가하는 자들이 그들의 저주에 따라 죽어 없어져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들 있었다. 그러므로 마을 사람들은 배가 고파 힘이 없어도 이웃집에서 디딜방아 소리가 나면 기어나와서 흙이나 짚을 확 속에 넣고라도 그 방아를 찍곤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스스로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이유암과 돌쇠가 바다에서 수군들한테 고기를 빼앗기고 곤장을 맞고 들어온 날 밤에도 마을의 몇 사람들은 디딜방아를 내내 찧었다는 것이다. 방아다리를 밟아대면서 사람들은 만호와 그를 둘러싼 수군들과 양반 나부랭이들에 대한 저주의 말을 속으로 씹어대곤 한 것이었다. 디딜방아를 만들어 찢는 것은 세터 말만의 일이 아니었다. 회령진 관내의 거의 모든 섬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다 만들어 찢곤 하는 것이었다. 무예 스님의 말이 100번 옳을지라도 그 디딜방아를 뜯어 없애서는 안 된다고 억보는 생각했다. 이유암과 별림이의 문제는 얼마 동안 모르는 체하고 더 두고 보자고 다짐했다. 미혹은 스스로를 경거망동하게 하고 그것은 스스로를 망치고 가족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모에는 숟가락을 놓고 억보와 바우와 우아미를 향해 말했다. 스님 말씀 참말로 명심해서 듣거라. 거정문 밖에 있던 바우 어머니 장산댁이 상을 가지러 들어오면서 말했다. 상을 막 물리고 났을 때 바우의 집 마당으로 남자들 둘이 들어섰다. 홍순서와 이공빈이었다. 장산댁이 거정문 안으로 그들을 들여보냈다. 아이고, 왜 그렇게 당신들은 발이 짧소? 금방 뭘 그기는 해도 죽 한 그릇씩을 마셨는데. 아이고, 같이 한 사발씩 들이켰으면 좋았을 것을. 장산댁은 짠해 죽겠다는 듯이 말했다. 무에는 길 떠날 차비를 하고 있었다. 바람끈을 어깨에 꿰은 채 잠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무슨 이야기인가를 더하려 했다. 그때 홍순서와 이공빈이 들어선 것이었다.